예, 오늘은 크립토키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크립토키티 세부 코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강의는 이때까지 강의는 오늘 코드들을 좀 보고 이해하려고 앞서서 강의들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심지어는 스테이트 머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보다 보니 솔리디티 언어랑 ICO에 관련된 토큰까지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솔리디티 언어는 매우 전 보신 것처럼 매우 쉬워요. 간단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로직들은 사실은 알고리즘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비즈니스를, 특히 토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좀 틀리게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실은 코드를 봐도 별 의미는 없어요. 코드가 워낙 쉽기 때문에. 크립토키티도 앞서서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오늘은 좀 세부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은 PPT를 따로 안 쓰고요. 코드를 계속 번갈아 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제 화면이랑 똑같은 화면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PDF로 지금 보고 있고, 첫 번째로 ERC 토큰을 보면 우리가 했던 거죠. ERC20는 이런 ERC라는 거는 사실은 EIP에 있는 이슈 넘버죠. EIP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GitHub에 올라가 있는 이슈 넘버들을 따라서 만든 거고, ERC20, ERC223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표준 안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ERC20는 일반적으로 많이 ICO 할 때 토큰을 사용하는 건데,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밸런스라는 매핑, 1차원 매핑이죠. 어드레스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밸런스를 가지고 이걸 컨트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ERC223은 제가 여러 가지 토큰들의 종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스마트 컨트랙으로 토큰을 보낼 경우, 이더리움을 보낼 경우, 그러니까 ICO를 할 때 보통 토큰 세일즈 컨트랙트가 있고 실제로 토큰 컨트랙트가 있는데, 세일즈 컨트랙트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보내면 세일즈 컨트랙트가 해당 주소로 토큰을 보내줍니다. 이런 구조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컨트랙트에다가 이더리움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2017년 12월 기준으로 퀀텀 같은 경우는 약 120만 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정도가 잘못 송금돼가지고 사장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ERC223이라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은 사실은 이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안 보이시죠? 좀 더 크게 보면. 예. 이지 컨트랙트, 그러니까 지금 송금하는 주소가 컨트랙트냐라는 걸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로직이 이제 어셈블리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주소가 컨트랙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랙트 주소를 알아서 컨트랙트면은 별다른 동작을 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잘못 보내는 경우를 막아버리는 거죠. ERC621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ERC20 토큰은 최초의 컨스트럭터 또는 컨스트럭터에서 토탈 서플라이를 지정해요. 지정을 해서 실제로 우리 토큰 발행량은 1억 개야, 뭐 100만 개야 라고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기 때문에 토큰이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토큰을 단순히 ICO하는 토큰이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토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행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increase supply라는 펑션을 제안을 했죠. 이런 펑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탈 서플라이를 늘릴 수 있게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ERC621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들어도 돼요. 내가 ERC20 토큰에 특별한 펑션을 만들어서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서로 간의 표준안을 만들면 그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원래들을 만들어서 전부 다 공유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큰은 ERC621을 지원해 라고 하면 이 펑션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DApp들이 또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ERC721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던 거죠. 계속 지금도 오늘도 할 건데, 이렇게 토큰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아이디에 주인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115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15도 제일 첫 번째 있는 밸런시스, 이게 핵심인데요. 보시면 ERC721과 동일하게, 711과 동일하게 unsigned int형을 키로 가지고 어드레스를 갖지만 115는 unsigned int형을 키로 갖고 매핑을 또다시 밸류로 갖습니다. 이 매핑은 ERC20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ERC721에 있는 거를 ERC20에 있는 매핑 변수를 넣어서 각 토큰별로 각 밸런스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원 매핑 변수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이 뒤에 배치라고 하는 펑션들이 붙어요. 이 배치들이 붙으면 멀티로 보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드레스에 있는 것들을 각자 여러 개의 어드레스에 동시에 몇 개를 동시에 한 번에 보내는 거죠. 사실은 이때까지 어드레스 변수에다가 이렇게 배열 변수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물론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건데, 마치 이제 ERC115가 약간 매핑이 되는 게 다른 이거를 통해서 만든 ICO들이 있어요. 그 ICO들에서 가대 광고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는 이때까지 있지 않은 기능을 새롭게 만들고 막 그런 가대 광고를 많이 하는데 별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배열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거고, 2차원으로 만들어서 토큰별로 밸런스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은 토큰을 여러 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컨트랙트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크립토키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는데, 크립토키티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직접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직접 구현을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결국엔 4개의 컨트랙트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4개의 컨트랙트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블록체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C나 C++로 만들면, 예를 들어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는 다 존재하죠. 하지만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인 함수 또는 클래스를 빌드한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참조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클래스를 생성해 줘야 되고요.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컨트랙트도 컨트랙트로서 존재는 하지만 누군가가, 메인 함수처럼 누군가가 그 컨트랙트를 실행해 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 컨트랙트를 참조하는 다른 컨트랙트에서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고, 컨트랙트를 참조하는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그 컨트랙트조차도 결국에는 EOA 계정에서 뭔가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행이 될 수 없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짤 때 생각하는 클래스랑 틀릴 게 없어요. 클래스도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도, 그 클래스를 많이 여기저기 저장을 해놨어도 결국엔 누군가는 실행을 해야지 그 클래스가 동작을 하겠죠. 동일하게 이 4개의 클래스가, 여러 가지의 컨트랙을 상속받은 이 4개의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 있는 거고, 누군가는 이 안에 있는 이 컨트랙트를 실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크립토키티를 생성을 할 때, 여기 이 크립토키티 팀에서 제가 지금 팩토리처럼 그려놨는데 무언가가 실행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EOA 계정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할 때 지금 create gen 0 옥션을 실행하거나 create from kitty를 실행해서 두 가지 타입의 고양이를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는 옥션에 올라가고, 하나는 바로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external request가 있으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CO인지 체크하고 프로모 키트를 생성해서 사람한테 가거나 지니 제로 키트를 생성해서 옥션에 가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제부터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create gen zero 옥션인데, 말한 것처럼 크립토키티 팀에서 create gen zero 옥션을 실행을 해서 익스터널로 되어 있죠. 실행을 하는데, 익스터널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펑션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프라이빗이나 인터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실행할 수 없죠. 하지만 퍼블릭이나 인터널 같은 경우,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퍼블릭으로 해도 동일한데 왜 익스터널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펑션이,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죠. 외부에서 실행을 하는 용으로 만든 거야 라는 걸로 좀 명확히 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고요. 보면 only CO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only owner, 오너라는 함수 변경자가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부터 코드를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only CO라는 모디파이어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전에는 근데 여기 보시면 MSG sender는 CO 어드레스랑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언더바로 실행을 하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MSG sender라는 건 결국엔 그 함수를 호출한 사람이 MSG sender거든요. 그 컨트랙에 있는 호출한 사람이 MSG sender고 CO 어드레스면, 결국엔 CO 어드레스도 찾아보면 여기 CO 어드레스가 있죠. CO 어드레스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트랙 내에서 여기 컨트랙, 지금 키티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컨트랙인데, 컨트랙트 안에서 그냥 선언하면, 퍼블릭 없이 선언하면 인터널이어서 외부에 공개될 수 없지만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공개가 될 수 있어요. CO 어드레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건 이더스캔의 크립토키티 스마트 컨트랙 내용인데요. 보시면 리드 컨트랙에 보시면 CO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컨트랙 내에서 퍼블릭으로 선언한 변수는 자동으로 게터를 생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CO 어드레스란 게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CO 어드레스도 변경할 수 있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펑션을 실행하기 전에 이 함수 변경자를 통해서 먼저 검증을 하고, 이 언더바 표시는 이 함수 변경자를 사용한 펑션을 다시 실행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언더바까지 가지 않으면, 이 리콰이어를 통과해서 언더바까지 가지 않으면 그 함수는 실행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only CO라고 지금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 컨트랙트를 실행한 어드레스가 이 CO 어드레스랑 같지 않으면 이 함수는 실행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물론 이 코드를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리콰이어해서 만들어도 돼요. 그럼 재활용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젠제로 크리에이션 보시면 리콰이어는 그냥 이런 펑션 네임만 봐도 알겠죠.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종료가 됩니다. 이 젠제로 크리에이트 카운트가 젠제로 크리에이트 리밋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젠제로 크리에이트 카운트는 보시면은 여기 키티 미팅 컨트랙트에 있어요. 제너럴 카운트는 이것도 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볼까요? 예, 지금 34,928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트가. 예, 45,000개입니다. 결국엔 이 소리는 총 우리가 젠제로 0세대 고양이를 45,000개를 만들 수 있도록 상수를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카운트는 점점 하나하나 증가하게 했겠죠.
그래서 증가된 값이 34,928개, 그러니까 약 10,000개 정도 이제 더 생성을 하면 더 이상 생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희소성을 유지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가 영세대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면 create kitty라는 펑션을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이런 옵션들을 줬습니다. 이 펑션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보는데 create kitty 한번 메소드를 따라가 보면 여기 있어요. create kitty 메소드는 아규먼트를 5개를 받네요. 인자를. 그런데 보면은 엄마 고양이 아이디, 아빠 고양이 아이디, 제너레이션은 세대를 말하는 거죠. 0세든지 1세든지. 제니스는 유전자를 이야기할 거고요. 오너는 이 고양이의 주인을, 새롭게 만들어진 고양이의 주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행할 때 보면 전부 다 000을 줬어요. 그거는 엄마 고양이도 0, 아빠 고양이도 0, 제너레이션도 0세대로. 지니는 어딘가 이게 또 입력을 받죠. 크레이트 젠제로 옥션, 이 위치를 보이시나요? 크레이트 젠제로 옥션이니까 크립토키티 팀에서 이 펑션을, 이 메소드를 외부에서 호출을 할 때 이 유전자도 함께 부여를 하는 겁니다. 어드레스. 그리고 어드레스는 이 디스라고 되어 있죠. 디스는 이 컨트랙의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소리는 엄마 고양이도 0, 아빠 고양이도 0, 그리고 0세대에 특별한 지니 유전자를 가졌는데 주인은 이 키티코어의 컨트랙트 어드레스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는 것 중에서 좀 유심해 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리콰이어 문법들이 매우 많은데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솔리디티가 약간 그런 보안적으로 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더플로우라든지 오버플로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블록체인 특성상 만들어 놓는 것들도 있는데요. 보시면 엄마 아이디를 uint 32로 해놨고요. 그리고 uint 256 강제 형변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그리고 이거랑 같은지 보죠. 32비트보다 더 높은 숫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틀리게 되겠죠. 결국엔 엄마 아이디는 unsigned int 32비트보다 작은 수여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면 이 32비트보다 더 큰 수가 들어가면 이 강제 형변환을 할 때 숫자가 줄어들겠죠. 다른 숫자가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선 오류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빠 아이디도 이렇게 강제 형변환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는 로직이 있고요. 왜냐면 이 부분은 크립토키티는 외부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레이트 젠제로 그러지 않네요. 크립토키티를 어차피 외부에서 실행할 때 잘못되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0세대니까 약 16비트로 좀 작네요, 숫자는. 그리고 보시면 제너레이션 세대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세대면 0세대면은 0이고 1세대도 0이겠지만 2세대면 1이 되겠죠. 쿨다운 인덱스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13이니까 총 26세대까지 계속해서 13으로 나올 거고요. 쿨다운 인덱스가 13보다 크면 13으로 강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 결국에는 쿨다운 인덱스를 설정을 하는데 세대에 따라서 쿨다운 인덱스를 설정하는 거예요. 보시면 쿨다운스라는 이 배열이 있어요. 배열에 보시면 여기 처음에 1분, 2분, 5분, 10분, 30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1분이면은 60이고요. 언사인드 인트 0 60이 되고요. 1시간이면 3,600이죠. 그리고 7일이면
한번 볼까요? 60분의 하루면은 이만큼이고 7일 일주일이면은 60만 4,800이네요. 60만 4,800까지 기다리고 쿨다운 타임 전부 다 이건 총 14개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0부터 13까지 다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 쿨다운 인덱스를 증가시켜서 고양이를 생성을 할 때 그 세대에 따라서 쿨다운 인덱스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쿨다운 인덱스는 결국에는 다음에 다시 교배를 갖거나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시켜서 세대가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이 소리는 0세대면 1분이죠. 0세대면 1분 만에 바로 아이를 태어날 수 있는데 2세대가 되면 1분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만약에 나중에 26세대가 되면은 26세대 이상이 되면은 일주일을 기다려야지 아이를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가 낮을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겠죠. 더 많은 고양이를 태어나서 고양이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키티를 메모리 밸류어블로 생성해서 키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키티는 스트럭처인데요. 이게 지금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키티는 지니스,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고 태어난 시간과 쿨다운 엔드 블럭이 들어가고요. 매트론 아이디,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 아이디, 아빠 고양이 아이디, 그다음에 지금 누구랑 교배를 해서 임신 중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누구랑 교배해서 임신 중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고요. 쿨다운 타임, 쿨다운 인덱스고 아까 전에 그 설정을 하는 거고요. 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이따 이 고양이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거죠. 한 마리 고양이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키티스는 이제 고양이들을 모아놓는 또 변수인데요. 그 안에 새로운 고양이를 한 마리 추가했어요. 추가하고 뉴키티 아이디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했네요. 왜냐면 0부터 시작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키티 아이디를 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키티 아이디도 역시 32비트가 넘어가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형변환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벌스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컨트랙에 대해서. 그래서 주인과 새로운 고양이 아이디랑 뭐 엄마, 아빠, 뭐 유전자 이렇게 남깁니다.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면 인더스캔에서 이벤트 가보시면 이벤트 로그에 벌스는 별로 없네요. 프래그먼트는 많은데 쭉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안에 지금 트랜스포로 되어 있는데 트랜스포가 아니라 벌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벌스를 찾아보면 되는데 벌스가 잘 안 찾아지네요. 그래서 벌스를 보시면 여기서 선언한 부분이 이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퍼를 하는데 트랜스퍼는 보시면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키티를 만들었으니 새롭게 크레이트 키티를 했는데 트랜스퍼는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퍼는 원 소유주에서 누구에게로 몇 번의 고양이를 보냈다는데 그냥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전 주인은 없었고 새로운 주인한테 키티 아이디를 보내는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프로브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젠제로 옥션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이거는 크립토키티 팀에서 실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크립토키티 아이디를 셀즈 옥션으로 어프로브 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 해당 고양이를 옥션이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옥션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준비를 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옥션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그리고 세일즈 옥션에서 크리에이트 옥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세일즈 옥션 점하고 크리에이트 옥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럼 외부 컨트랙을 참조한 거예요. 세일즈 옥션은. 아까 전에 내용 보시면 여기
셀즈 클럽 옥션이랑 이렇게 실링 옥션이랑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참조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옥션을 새롭게 만든 고양이를 옥션에 등록을 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이 옥션 컨트랙을 보시면 평소에 처음에 고양이 아이디랑 스타팅 프라이스, 엔드 프라이스, 듀레이션, 셀러, 판매자 세 개를 나눠서 옥션에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크립토 아이디 있고, 그럼 여기가 지금 스타팅 프라이스가 돼야 되는데 스타팅 프라이스가 또 다시 뭔가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근데 이 젠제로는 0세대 고양이는 이제 새롭게 고양이 가격을 만드는데요. 이때 보시면 세일 옥션에서 에버리지 젠제로 세일 프라이스 펑션을 실행해서 평균 가격을 구합니다. 평균 가격을 구해서 오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하면 1.5배죠. 평균 값의 1.5배를 넥스트 프라이스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가격이 1.5배를 했는데 이 가격이 이 젠제로 스타팅 프라이스 상수보다 작으면 강제로 최소값을 이미 설정해 버리는 거죠. 보시면 10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핀이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면 사실은 강제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프라이스는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길래 이거를 마이너스 2로 해놓냐 보시면 세일즈 옥션으로 되어 있죠. 세일즈 옥션의 이 메소드를 보면 이 세일즈 옥션, 이 에버리지 하는 것도 왜냐면 컨트랙을 키티 코어 컨트랙에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고요. 뷰 펑션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라스트 젠제로 세일 프라이스 배열의 0번부터 5번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하고 나누기 5를 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 젠제로 프라이스는 또 어떻게 구하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비드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때 낙찰받은 가격을 퍼센트 5를 나눠가지고 이제 계속 0번부터 4번까지 계속해서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낙찰받은 프라이스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5개의 낙찰받은 가격을 구해서 그거에 1.5배를 하는 거죠. 가격에 나누기 1에서 더하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값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제로로 하지만 실제로는 엔드 프라이스는 제로지만 제로는 안 되고 여기서 이미 설정한 최소값 아까 10핀이었었는데 10핀이보다 작으면 다시 10핀으로 선택을 하고 이 기간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계속 들어갑니다. 크리에이트 옥션까지 가면 크리에이트 옥션이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클럽 옥션이 되어 있고 클럽 옥션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세일즈 클럽 옥션 컨트랙이 두 개거든요. 여기 지금 상속받아서 지금 오버로딩 한 거예요. 오버로딩 하고 있어서 다시 변경을 하죠. 그러면 이것도 익스터널이고요. 당연히 아까 키티 코어 컨트랙에서 실행하니까 익스터널이고, 보시면 이제 프라이스들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체크를 한번 하고요. 지금 MSG 샌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컨트랙을 호출한 그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이 주소가 non-fungible contract랑 같냐라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non-fungible contract는 키티 코어 컨트랙트예요. 왜냐하면 이 세일즈 옥션 컨트랙을 생성을 할 때 컨스트럭터에서 non-fungible 컨트랙트의 주소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 컨스트럭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봤던 거는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여기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NFT 어드레스를 넣고 생성하게 되어 있고 컷을 넣고 생성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NFT 어드레스가 결국에는 non-fungible 컨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트 코어 컨트랙이죠. 그래서 키트 코어 컨트랙에서만 크레이트 옥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 소리는 키트 코어에서만 이 옥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에스크로를 합니다. 자, 또 에스크로도 가봅시다. 에스크로 가면 트랜스퍼 프롬을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키트 코어 컨트랙에서 트랜스퍼 프롬을 하는데 오너에서 지금으로 토큰 아이디를 결국엔 옥션에 등록을 하면 등록한 그 오너를에서 고양이를 지금 이 옥션 컨트랙트로 옮겨가는 거죠. 해당 고양이를. 이게 트랜스퍼 프롬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전에 어프로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션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션은 셀러, 판매자와 왜냐하면 지금은 소유자가 지금 그 고양이 소유자가 옥션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거를 별도로 또 다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판매자, 스타팅 프라이스, 엔드 프라이스, 듀레이션, 나우 현재.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옥션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애드 옥션을 하는데 애드 옥션까지 한번 보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애드 옥션 펑션을 보시면 옥션의 듀레이션은 1분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는 이제 토큰은 이제 옥션에 등록되어 있는 토큰을 이제 옥션 객체를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옥션 크레이트는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입니다.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 이벤트가 이루어졌다. 결국에 애드 옥션 하면 이 해당 옥션이 그냥 이 토큰 ID to 옥션이라는 배열에 해당 옥션 객체를 그냥 집어넣은 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트 옥션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젠제로 크리에이티드 카운트를 플러스를 해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45,000개에 다다르면 안 되도록 계속해서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코드를 파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옥션에 등록돼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젠제로 크레이트 하는데 오토 프라이스를 선택한다는 건 이전 납치할 가격 5개의 평균의 1.5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프로모 키티를 보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한번 깊게 들어왔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코드는 반복돼요. 계속. 그래서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질문 좀. 예, 하십시오. 제일 간단한 건데 지금 이거 뭘로 아까 그 다른 윈도우로 가서 솔리더티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뭘로 보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여기 이더 스캔에 가시면 크립토키티 이더 스캔에 가면 여기 코드를 공개해 놨어요. 친구들이 여기 코드를 공개해 놨어요.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베리파이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해놨는데 이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그냥 에디터인데요. 그 에디터에다가 복사.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그냥 솔리디티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컴파일도 돼요? 컴파일은 안 됩니다. 그냥 에디터. 예, 에디터 그냥 보여주는 위해서. 하이라이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제로 옥션 했는데 이제 프로모 키티를 보면 프로모 키티는 훨씬 더 간단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거라고는 여기 어드레스 언더바 오너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오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해당 어드레스 옥션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오너한테 바로 간다는 뜻이고 뭐 익스터널이랑 CO는 지금 봤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제로면 키티 오너 그러니까 이 오너죠.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선언된 어드레스가
제로 어드레스면 제로 어드레스라는 건 0x000000으로 어드레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지면 키티 오너는 CO 어드레스래요. 결국엔 프로모 키티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0x000으로 해서 만들어 버리면 다 CO한테 가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그리고 프로모 키티가 크리에이션이 리밋 적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5,000개였거든요. 똑같이 상수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살펴봤던 크리에이트 키티 펑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재밌는 건 여기서 CO 어드레스로 돼 있으면 많은 경우는 0x00000으로 해서 CO로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여기서 CO 어드레스가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요, 주소가. 이 주소를 복사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리드 관련된 펑션인데요. 이런 게 있네요. 메소드가 토큰스 오브 오너, 이거는 해당 오너의 토큰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한번 이거 넣어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 뒤에 스트링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20 몇 번이었는데, 이걸로 보죠. 개수로, 밸런스 오브로 한번 보죠. 아까 토큰은 다 고양이를 가져오는 거라서 검색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밸런스 오브 보시면, 나옵니다. 2428개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엔 CO 어드레스로 CO가 지금 2428개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데, 작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옵션 컨트랙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를 봤었죠. 평균값을 봤었죠. 익스터널 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한번. 그런데 이게 세일즈 컨트랙트가 돼야 되니까 이 세일즈 옵션 컨트랙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업가의 컨트랙트를 보면 여기 있네요. 에버리지 젠제로 세일즈 프라이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웨이 단위일 거고요. 저도 사실 계산이 바로 안 돼서 공 18개 하나 둘 셋 넷 0.6개 0.6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0.6 이더리움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자동으로 이제 옥션이 될 거는 0.9가 좀 넘겠네요. 0.9 넘게 스타팅 프라이스가 시작될 거고, 0.6개인데 평균이 아까 2,450개였나요? 그러면 약 1,506개 정도, 1,506 이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CO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크립토키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홈페이지 보면 크립토키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고양이가 유니크하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다, 고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크립토키티가 뭔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니크지 않다는 이 코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가 지니스를 이전에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대로 생성돼요. 그 어디에도 이 유전자가 같은지 체크하는 로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를 들어 1억짜리 유전자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크립토 프로모 키티나 아니면 젠제로 옥션 할 때 이 지니스에다가 그 1억짜리 고양이 유전자를 그대로 넣으면 그 고양이가 그대로 태어납니다. 물론 이제 아이디는 틀리겠지만 유전자는 동일하죠.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건 같은 모양의 고양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은 어폐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 아직 한참 멀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더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크레딧 옥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코드는 조금 더 그럼 간략하게 볼게요. 원래 준비한 거는 더 깊게 준비했었는데 좀 보면 크레딧 옥션 부분이 있는데 크레딧 옥션은 아까 젠제로 고양이를 만들었을 때 0세대 고양이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옥션에 등록되는 것도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세일즈 옥션에 등록하는 거고 밑에는 실링 옥션에 등록하는 건데요. 이 세일즈 옥션 코드를 보면 이 고양이를 똑같죠. 크레딧 세일 옥션은 오히려 젠제로에서 옥션 컨트랙에 등록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인데 여기는 when not purged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코드도 잠깐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체크하는 로직들이에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모디파이어에 함수 변경자에 있고요. 포즈드가 아니면 포즈는 그냥 이렇게 퍼블릭 변수, true, false, 불 타입의 퍼블릭 변수고요. 결국엔 그냥 퍼즈드가 true냐 false냐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소리는 누군가는 이 서비스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 익스터널 뷰가 아니죠. 익스터널 퍼즈라는 메서드는 only C 레벨이 실행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퍼즈드가 아니면 퍼즈드 true로 만드는 거죠. true로 만드는 건 only C 레벨이라고 하면 이 환경 변경자 중에서 CO 어드레스나 CO 어드레스나 CF 어드레스가 아니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C 레벨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재밌는 건 unpurge는 only CO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지시켰다 가동시키는 건 CO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뭔가 정책을 지금 나름의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 OWNS는 결국엔 이 크립토 아이디가 그 키티 아이디가 이 트랜잭션을 일으킨 사람, 이 옥션을 등록하는 사람의 것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프래그먼트 키티인데 임신했느냐, 이 세일즈 옥션 올릴 때 해당 고양이가 임신했냐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여기 주석에도 좀 약간 있었었는데 주석에 보니까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식 고양이가 태어나면 그 고양이의 소유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교배를 시킨 전 주인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옥션에 등록되어 있는데 옥션에 등록되어 있는 순간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아이는 또 누구일 것이며 이 다음에 낙찰자의 것이냐 그 아이는 이렇게 뭔가 소유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라고 주석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키티는 세일즈 옥션으로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고 똑같이 크리에이트 옥션 이 준비를 하는 거 크리에이트 옥션을 하면 아까 크리에이트 옥션 봤었죠. 크리에이트 옥션에서는 이 키티를 고양이를 세일즈 컨트랙트로 이전시키고 주인을 그다음에 이 가격에 의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오타 세일즈 옥션이 아니라 실링 옥션인데 제가 오타가 난 거고요. 실링 옥션을 보시면 자, 실링 옥션은 약간 틀린 거예요. 세일즈 옥션은 판매가 목적이지만 실링 옥션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교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틀려요. 그럼 교배를 어떻게 하냐? 그럼 고양이를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의 고양이를 등록시키는 겁니다. 나의 고양이를 실링 옥션에 등록을 시키면 해당 고양이랑 교배를 하고 각자 다시 주인한테 원주인한테 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보시면 키티 아이디를 등록하죠. 실링 옥션은 자기가 이제 교배할 고양이를 등록을 하는 거죠. 교배할 고양이를 등록을 하는데 교배할 고양이를 등록을 할 때 is ready to breed라는 펑션이 새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죠. is ready. 이 펑션이 지금 실행이 되는데요. 인터널이고요. 그러면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보시면 짧습니다, 매우. 이 고양이가 실링 위드 아이디가 있느냐? 근데 실링 위드 아이디는 이지 플래그먼트 할 때도 사용되죠. 0이 아닌지를 쓰고 실링 아이디가 선택하는 브리드 위드, 그러니까 교배를 할 때 임신을 하는데 엄마 고양이가 임신을 하는데 임신을 한 상대 고양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 고양이를 해서 상대 고양이가 있으면 당연히 임신을 한 걸 거고요. 상대 고양이가 없으면 여기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렇게 딜리트를 시켜버리거든요. 태어나고 나면 임신이 끝났으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is ready to 그래서 이게 지금 브리드는 임신을 했는지를 체크하고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0이면. 그리고 쿨 엔드 블럭이 현재 블럭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쿨다운 타임, 그러니까 교배하거나 임신을 그러니까 교배를 한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쿨다운 인덱스가 있었죠. 그 인덱스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 가운데 쿨다운 타임이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를 할 때 쿨 엔드 블럭을 체크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교배를 하고 나서 이제 트리거 쿨다운 펑션을 실행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쿨 엔드 블럭, 쿨다운 타임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에서 시간을 절대적으로 체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할 때는 블럭의 생성 개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드를 보시면 쿨다운스는 아까 전에 배열이었죠. 1분부터 해서 일주일까지 있는 배열인데 그 안에 쿨다운 인덱스는 세대에 나누기 2한 값을 언사인드 인트형으로 넣은 건데 최대 13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의 세컨 포 블럭이에요. 세컨 포 블럭은 15초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은 일반적으로 15초에 한 블럭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소리는 일주일이면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주일이면 몇 개의 블럭이 될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60초, 60분 7인데 여기에 15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 15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최대 일주일이었을 때는 여기 4320이 나오죠. 4320이 나오고 현재 블록 넘버를 기록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4300 현재 블록보다 4320이 더 되면 이 쿨다운 엔드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쿨다운 타임이 지났는지 체크하는 로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아까 4320 블럭이 이 블럭보다 더 지나야지 되는 걸로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임신했느냐, 그리고 쿨다운 타임이 지났느냐를 체크해서 실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실링 옵션도 트링 없이 그냥 옵션이랑 동일한 로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제 비딩인데 오늘 실수 큰일 났네. 좀 더 빨리. 비딩은 낙찰하는 거예요. 낙찰하는 건데 이 특이한 건 이 세일즈 옥션에 있는 비딩은 그러니까 세일즈 옥션 판매 옥션에서 뭔가 낙찰할 수 있는 거는 키트코어 컨트랙에 없어요. 없고 처음부터 세일즈 옥션에 있는 걸로 낙찰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면에 실링 옥션은 키트코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낙찰을 받을 때 각 옥션마다 비딩을 할 수 있는 그 컨트랙이 서로 틀린 거죠. 이 말은 결국엔 내가 웹페이지 같은 데나 이 서비스에 만들 때 낙찰을 하게 되면 실링 옥션은 여기 컨트랙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세일즈 옥션은 여기 컨트랙을 이용하고 서로 다른 컨트랙을 이용하는 거죠. 서비스마다. 이 비딩 하는 부분을 보면 좀 더 빨리 한번 다 봐야 되는데. 자, 여기 BD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이게 좀 더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상속받아서 오버로딩한 거고요. 익스터널에 페이러블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랙 주소로는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보시면 다른 건 없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옥션이 낙찰되었으면 이렇게 트랜스퍼를 합니다. 토큰 아이디를 컨트랙을 한 대로. 그러면 여기서 언더바 비딩을 보면 또 별다른 거 인터널이니까 이제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옥션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이게 옥션에 있는 게 맞냐 체크하고 현재 프라이스 설정하고 언더바 비드 어마운트를 체크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비딩할 때 여기 MSG 밸류를 언더바 비드에다 넘겨요. MSG 밸류는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더리움을 함께 송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MSG 샌더라고 하면 그냥 그 함수 호출한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MSG 밸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컨트랙을 호출하면서 돈을 얼마를 보냈는지가 나오는데 이 페이러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MSG 밸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0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다시 그 펑션 인터널 펑션으로 가보면 결국엔 그래서 이 받아온 얼마를 보냈는지 그 낙찰자가 얼마를 보냈는지를 보고 비교를 합니다. 현재 이 커런트 프라이스는 아까 전에 이것도 봐야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코드는 컴퓨트 이 펑션인데요. 듀레이션이 보다 지나면 지금 이 옥션에 판매한 지가 듀레이션보다 지나면 그냥 마지막 프라이스로 그냥 리턴하는 거고요. 이 토탈 프라이스 체인지는 이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엔드 프라이스랑 스타트 프라이스랑 얼마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것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로직이에요. 그래서 커런트 프라이스를 체크를 하는데요. 그래서 커런트 프라이스보다 지금 현재 송금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체크가 될 거고 셀러는 옥션에 아까 판매한 셀러를 보고 이 옥션에 있는 건 당연히 없애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스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건 컴퓨트 컷 프라이스라고 있어요. 이 컴퓨터 컷이라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 처음에 옥션 컨트랙을 생성을 할 때
그 키티 코어 어드레스랑 이 컷 숫자를 넣게 되는데 컷이 이 안에 코드를 들어가 보면 최대 10,000까지가 가능한데 만이면 100%입니다. 뭐냐면 숫자가 만이면 컴퓨터 컷해서 프라이스 하면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프라이스 가격이 그대로 나와요. 만약에 1000이면 컷이 1000이면 10분의 1이 나오겠죠. 실제로 내가 계산해 보면 약 3점 몇 프로 정도의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옥션이어 컷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자기 수수료예요. 수수료를 선택하는데 이게 3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셀러한테 보낸 송금해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송금을 하고 그리고 해당 그 나머지는 그냥 이 옥션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송금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옥션 컨트랙트에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쌓이는 이더리움은 한 번에 보내겠죠. 다시. 그것도 이제 수익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로직은 근데 그 송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낙찰 가격이 1이더인데 1.5이더를 냈어요. 그러면 0.5이더를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낙찰자한테. 그래서 지금 이게 옥션을 하고 나면 낙찰자한테 다시 샌더한테 보내줍니다.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비딩이 완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 비디가 다 끝나고 나면 프라이스를 그냥 이제 트랜스퍼 하는 거죠. MSN한테 토큰을 낙찰자한테 보내주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죠. Non-fungible contract인데 이게 아까 키티코어 어드레스라고 그랬죠. 이 셀러가 그냥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키티코어 컨트랙에서 등록한 거라면 이게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아까 젠제로 고양이 그러니까 0세대 고양이를 공장에서 생산해낼 때 그때 키티코어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판매자가 키티코어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라스트 젠제로 세일즈 프라이스의 %5에서 나눠라. 아까 전에 에버리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 토탈 카운트를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링 옥션은 비디온 실링 옥션은 이거는 이제 키티코어 어드레스에 있는데 키티코어 컨트랙트에 있는데 이거 보신 것처럼 아까 전에 is ready to breed는 아까 체크를 했죠. 임신 중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교배를 하는 거고 이 비드온 실링 옥션이라고 하면 아까 교배 옥션이 있는데 낙찰을 받을 때 내가 그 고양이를 사는 게 아니라 세일즈랑 틀리게 내 고양이를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배 옥션에 올라온 고양이한테 내 고양이를 잠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배하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내가 교배를 보낼 나의 고양이를 체크하는데 나의 고양이가 임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쿨 다운 타임이 지났는지 체크하고 이것도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옥션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서 별건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제가 호출을 할 때 밸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실링 옥션에 비드를 호출하는데 닷 밸류를 해서 이 밸류 값을 넣습니다. 넣죠. 여기서 재밌는 건 비디온 실링 옥션에 등록을 할 때에는 재밌는 게 이 오토 벌스피가 들어가게 돼요. 이 일조 코드가 좀 뭔가 재밌을 텐데 아까 커런트 프라이스를 가져오는 거는 동일한데요. 커런트 프라이스 플러스 오토 벌스피가 더한 것보다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도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고양이가 교배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고양이를 태어날 수 있도록 트랜지션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크립토키티 팀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다가 실행을 해서 태어나게 만들어주니까 그때 수수료가 들어가게 돼요. 그 수수료 비용을 미리 받는 겁니다. 이 실링 옥션에 등록을 할 때 그럼 결국엔 실링 옥션에 등록되어 있는 고양이의 교배 비용이 1이더면 이 오토 벌스피를 더해서 1.02이더를 보내야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옥션이.
그래서 실링 옥션 되면 보낼 때는 근데 MSG 밸류를 보낼 때는 얘가 1.02 이더리움을 보냈을 텐데 오토 벌스 피를 제거하고 보냅니다. 1 이더만 보내는 거죠. 그 교배 비용만 보내고. 그러면 이 오토 벌스 피는 키티 코어 컨트랙에 보관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더 브리드 위드는 이제 교배를 하는 건데요.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를 지금 가져온 거고요. 객체를 가져왔고요. 이게 이제 교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엄마 고양이의 아까 전 실링 위드 아이디를 등록을 하죠. 아빠 고양이를 등록합니다. 엄마 고양이한테. 그리고 트리거 쿨다운 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쿨다운 타임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이제 앞으로 엔드 블럭이 언제까지는 더 이상 교배를 못해라고 등록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때 쿨다운 인덱스는 엄마 고양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빠 고양이도 함께 올라가요. 같이 올라서 결국에는 교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마 고양이든 아빠 고양이든 점점 다음 교배는 느려지게 되겠죠. 최대 일주일까지. 이거는 됐고 이제 그러고 나오면 이제 임신한 고양이는 플러스 1을 하나 더 증가를 시키고요. 이벤트를 걸고 끝입니다. 그러면 브리드 위드가 끝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교배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프레그먼트 그 임신한 고양이 수를 한 명 더 늘리고 이제는 태어났는데 이 벌스는 보시면 이제 임신하는 경우가 그 교배 옥션을 통해서도 임신이 가능하지만 내가 고양이 2개 둘 다 주인이야 있을 때도 교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용하는 게 결국에는 브리드 위드 오토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그래서 내 고양이 2개를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때 내 고양이를 2개를 등록하더라도 오토벌스 피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그 크립토키티 팀에서 태어나게 해주니까 그 수수료를 미리 지불합니다. 그래서 오토벌스 피를 내가 내 고양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불해야 되고요. 지불을 쭉 해서 이제 실링 퍼미티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쫙 했는데 특이한 건 여기 이 부분이에요. Is valid mating pair라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의 객체와 엄마 고양이 아이디, 아빠 고양이 객체와 아빠 고양이 아이디를 입력받아서 프라이빗하게 뭔가 리턴, 트루냐 폴스냐만 나오는데 메트론 아이디가 이게는 엄마 고양이랑 아빠 고양이랑 똑같으면 안 돼. 사실 이거거든요. 엄마 고양이랑 아빠 고양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엄마 고양이의 엄마 고양이. 내가 하는 엄마 고양이의 엄마 고양이. 그러니까 둘이 임신을 하는데 여자 고양이의 엄마 고양이랑 아이디. 아빠 고양이랑 같으면 안 돼. 이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암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걸 또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 그리고 현재 이 소리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랑 내 부모랑 임신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는 파렌트 그들의 부모들과는 교배할 수 없다 이 소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건 똑같죠. 아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아빠 고양이도 엄마 고양이가 내 엄마면 안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거는 젠제로 아빠 고양이에 엄마 고양이가 없으면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가 없으면 이것도 불가능하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가 없거나 엄마 고양이 아이디가 없는 경우는 사실 젠제로거든요. 공장에서 생산해낼 때 엄마 고양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0세대 고양이끼리는 뭔가 교배가 안 되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리는 그러니까 아빠 고양이, 엄마 고양이랑 엄마 고양이의 엄마 고양이랑 같으면 안 돼. 이 소리는 그러니까 형제 간에는 사실은 교배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형제 간에는 교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재밌는 건 그래서 이런 로직들을 체크하려고 이런 식으로 구해내냈다. 얘네들은 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브리드 위드는 방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양이를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키게 되면 이제 기브 벌스를 하는데, 기브 벌스는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익스터널로 크리프키 팀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호출을 하는 것 같아요. 호출하는데 ready to give pulse라는 펑션을 실행을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하는 거는 그 엄마 고양이가 뭐 그 쿨다운 타임이 지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겠죠. 체크해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 이 엄마 고양이의 세대, 뭐 1세대 고양이다, 뭐 2세대 고양이다 이럴 때 파렌트 젠, 그러니까 다음 자식,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는 이게 0세대면 하는데, 보시면 아빠 고양이의 세대가 엄마 고양이보다 세대보다 더 크면 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엄마 고양이랑 아빠 고양이 중에서 세대가 더 높은 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대가 높은 거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생성을 할 때 이렇게 파렌트젠 플러스 1, 세대를 1을 하는 거죠. 결국엔 뭐 1세대 고양이랑 뭐 3세대 고양이가 서로 교배를 했으면 4세대 고양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예, 믹스젠 이 펑션인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훑어보시면 이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제로 오고, 이게 TX 오리진이 뭐냐면 MSG 샌더는 실제로 컨트랙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사용자가 키티코어를 호출했는데 그 키티코어에 있는 컨트랙트가 다른 컨트랙트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컨트랙트는 MSG 샌더는 그 새로 그 이전에 호출한 컨트랙트 주소가 될 거예요. 근데 TX 오리진이라고 하면 최초의 EOA 계정으로 트리거했던 그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가 이 특별한 이게 탄생시키는 그 주소면 이렇게 이게 지금 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겟 블럭을 5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이 믹스G는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거고,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겟보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5가 돼야 되고, 특별한 주소로 하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랜덤 함수인데, 사실 랜덤 함수는 어디에서나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솔리디티에서 랜덤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도박 같은 게임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이스 게임을, 주사위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때 랜덤으로 돌릴 텐데 그 랜덤 함수가 깨지기가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사위 게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45%대 55% 이런 식으로 되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랜덤 함수를 깨는 방법을 알아서 확률을 바꿔버리면, 확률이 이렇게 했더니 내가 60% 정도가 내가 이기고 40%가 얘네 져,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함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친구들은 랜덤 함수를 만들어내는 로직이 타겟 블럭의 블럭 해시에 처음에 랜덤 제로를 넣는데, 랜덤이 제로일 경우 뭔가 이렇게 마스크 퍼스트 248비트로 하면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248비트, 256비트 중에서 248비트를 1로 채우고 이거에 대해서 엔드를 시켜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8비트의 값이로 이렇게 나눠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약수 같은 그런 게 나오고, 밑에는 반면에 뒤에 있는 8비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나머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더한 값을 그래서 가끔씩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거보다 만약에 블럭 넘버 현재 블럭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256을 빼서 좀 밑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랜덤 n을 정하고, 랜덤 값을 정하면 그 중에서 이제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가져오는데, 디코딩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아까 256비트의 값을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48개 정도로 이제 어레이를 만듭니다. 어레이를 48개를 쫙 만들고요. 그 하나하나를 또다시 이렇게 수합시키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특정 부분에 돌면서 수합을 이렇게 뭔가 난수적으로 막 이렇게 수합 서로 막 시킵니다. 그래서 섞어 유전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섞으면서도 사실은 이전의 엄마 아빠 유전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코드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 코드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개가 됐어요. 하지만 이 로직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교배시켰을 때 나오는 로직이고요. 아까 전에 크립토키티 팀에서 직접 생성을 할 때는 자기들이 별도의 로직에 의해서 생성을 해서 넣겠죠. 그거는 블랙박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트러플이랑 인프라 그리고 이 트러플이라는 프레임워크랑 인프라 IO를 이용해서 인프라 IO는 트러플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더리움 노드가 없잖아요. 특히 아까 로컬 노드는 프라이빗 노드는 가나쉬 같은 거를 사용하면 되지만 우리가 외부 테스트넷이나 아니면은 그 메인넷으로 할 때는 우리가 리믹스 아이디를 이용할 때는 메타마스크랑 연동이 됐지만 직접 우리가 컨트랙을 트러플 프레임워크처럼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할 때 코너상에서 그때는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infra.io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부 노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infra.io랑 트러플을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샘플 코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트러플 설치하고 트러플 이닛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딱 폴더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가 추가했던 거는 이 지스트 토큰이라는 거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짠 코드는 이거 이렇게 임포트 시키고 제플린 임포트 시키고 직접 을 상속받아서 하나하나 만들고 컨스트럭터 이거는 그 변수명 기본적으로 필요한 변수명 만들고 컨스트럭터 4개를 받아서 이렇게 그냥 집어넣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생성을 할 때 이 정보들 집어넣겠다는 의미인데 이 집어넣는 거는 이 마이그레이션의 deploy construct.js라는 파일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지스트 토큰이라는 아까 제가 만든 그 솔리디티로 만들어진 거 아티팩트를 참고하고 그다음에 토큰 네임에 하나하나 다 제가 설정을 한 다음에 디플로이를 할 때 이 지스트 토큰에 이 내용들을 함께 인자들을 뒤에서 붙여가지고 보내면 바로 배포가 됩니다. 특이한 건 재밌는 건 이 트러플 컨피그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있는 파일인데 제가 주석만 몇 개 끝냈거든요. 그래서 HID 원래 프로바이더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야지 내가 테스트넷 같은데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 이더를 송금하고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HID 월렛에 그러니까 나의 어드레스로 나의 프라이빗 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점 시크릿에다가는 니모닉 코드를 만들어 놓는데 예를 들면 가나쉬 많이 보셨죠? 를 보시면 여기 니모닉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제가 넣었어요. 이 .secret 파일에다가. 그러면 이 니모닉 코드에 맞춰서 그 어드레스가 지갑이 다시 복원이 되고요. 그 복원된 지갑을 기준으로 이 원래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는 디벨롭먼트라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7545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라스텐이라는 것도 제가 주석을 빼서 이것만 수정했거든요. 이거는 infra.io 들어가서 가입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면 나오는 주소인데 그 주소를 그대로 적고 나머지는 수정한 게 없습니다. 이거 컴피메이션만 2였는데 1로 바꿨고요. 좀 더 빨리 하도록. 그리고 솔리디티 버전이 제플린이 0.4점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트러플은 기본 0.5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좀 수정을 해줘서 그냥 트러플 디플로이해서 네트워크는 라스텐이야, 네트워크는 디벨롭먼트야 라고 설정하면 바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배포가 되면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이고 시간이네. 이제 그 같이 주는 강의 노트에 트레이닝 노트에 보면 기본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건 저희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베리파이를 하려면 아까 우리가 이더 스캔에 가가지고 그 코드에서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는데 지금 제플린 코드를 이용하면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코드가. 그럼 그걸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트러플 플래트너가 있어요. 이 패키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스톨을 하고 트러플 플래트너로 해서 만들면 이 Git 토큰 풀 소스가 딱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제플린 썼다 하더라도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이 코드를 가지고 이용해서 라스턴 이더 스캔에 가가지고 코드를 베리파이 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제 시간이 너무 좀 지체가 됐는데 이 트레이닝 노트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윈도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좀 뭔가 참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러플 할 때 윈도우에서는 조금 뭐 봐야 되는데 이 트러플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내용도 다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립토키티를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코드는 매우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보시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드를 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코드를 짜기까지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의 문제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려면 당연히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어떤 쪽에서 취약한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며 내가 이 와중에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어려운데 또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구현하다 보니 뭐가 또 안 돼서 또 다시 갖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사실 이렇게 크립토키티 같은 좀 약간 완성도 있는 디앱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의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게임 모델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해서 앞으로 이제 혹시 이더리움이나 이런 블록체인 쪽에 뭔가 디앱을 만들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면 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